간도는 중국 땅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이 100년 동안 감춘 역사적 조작을 제 목숨을 걸고 밝혀내겠습니다. 국제역사학회 회장은 1909년 간도협약 원본을 보더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역사적 폭탄입니다. 두 강대국이 조선의 땅 간도를 불법 거래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적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윌슨 교수님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 그의 마지막 수업은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예고편 같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날은 문을 굳게 닫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들어본 적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처음 듣는 용어에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와 맺은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타이완, 펑우섬이 일본의 영토가 되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식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비밀 부속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에서 노란 문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일본어와 한자로 가득한 문서였어요. 이것은 작년에 도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자료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청나라와 별도의 밀약을 맺었어요.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간도 지역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가져가는 대신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청나라에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오래된 지도를 투사했습니다. 지금의 중국 동북부 지역, 특히 연변 일대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으며 조선시대에도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받던 곳입니다. 하지만 1909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허락 없이 이 땅을 청나라에 넘겨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교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폭로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주권국가였고 자국 영토의 처분권은 오직 대한제국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마치 자신들의 땅인 양 간도를 청나라에 넘겼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완전한 불법입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우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 중국 유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서로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조차 이 사실을 제대로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왜곡된 역사관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만주 지역은 역사적으로 계속 한민족이 지배했던 영토였습니다. 고려시대 지도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그는 고려시대의 지도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만주가 항상 중국 땅이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관이죠. 교수님은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한제국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토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동안 발언권조차 없었어요. 그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불법적인 영토 거래가 현재까지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일본과 중국 양국이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왔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의는 등록된 학생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남성은 미소 지으며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교수님은 긴장한 모습으로 다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여집니다. 하지만 역사학자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간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한 민족의 권리가 강대국들에 의해 짓밟힌 사례입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피아, 내일 연구실로 와주겠니? 보여줄 것이 있어.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그의 연구실은 봉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메일 한 통만을 받았을 뿐이었죠. 그 마지막 수업이 윌슨 교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진실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연구실 어딘가에 숨겨진 금고에 그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생 소피아 리입니다. 3년 전 우연히 나단 윌슨 교수의 동아시아 국경 분쟁사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본 가장 열정적인 학자였어요. 그는 단순히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진실을 발굴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특히 한국과 만주 지역 역사에 관심이 깊었어요.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서양 학자의 동양 연구라고만 생각했지만 그의 열정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의 할아버지가 미군 정보장교로 동아시아에서 근무했고 당시 수집한 기밀 문서들을 통해 일본과 중국이 공모한 역사 왜곡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교수님의 연구실은 항상 고문서와 지도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가 대한제국의 잃어버린 영토라고 부르던 간도 지역 지도가 벽에 크게 걸려 있었죠. 소피아,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우리 같은 학자들이 그 진실을 지켜야 해.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학기, 교수님은 평소보다 더 침울해 보였어요. 연구실에 박혀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 누군가와 긴급하게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교수님과 아시아계로 보이는 남성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남성은 당신이 그 문서를 공개하면 국제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전 갑자기 교수님의 강의가 취소되었어요. 학과 사무실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급히 아시아 출장을 떠났다고만 알려줬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학생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떠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그의 연구실을 찾아갔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 앞에는 대학 보안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노란 테이프가 문을 가로질러 붙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제 이메일로 교수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시간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몇 시간 전이었어요. 소피아, 내가 수집한 자료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것이었나 봐. 일본과 중국 정부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내 연구실 책장 뒤 금고를 열어봐. 비밀번호는 내가 아는 그 역사적 날짜야. 간도 문서를 찾아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리고 조심해.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 교수님의 실종 소식이 하버드 커뮤니티에 퍼지자 대학 측은 FBI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윌슨 교수가 개인 연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아시아를 방문 중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너무 빠른 결론이었고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교수님의 말대로 연구실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위험한 진실 추적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한 나라의 잃어버린 영토, 두 강대국의 은폐 공작, 그리고 스승의 안전까지. 저는 그때 이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실종 이틀 후 캠퍼스의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얼굴들이 역사학과 건물 주변을 맴돌았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항상 정장 차림의 아시아계 남성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학생이나 교직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다카하시 영사보좌관님, 보스턴 날씨는 어떠세요? 역사학과 사무실 근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에게 학과장 브라운 교수가 격식을 갖춰 말하고 있었어요. 네, 도쿄보다 춥네요. 윌슨 교수의 연구실은 언제쯤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FBI가 조사 중이라.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경로로 접근하신다면 그 이상은 들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사관 관계자가 왜 교수님의 연구실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학과장은 마치 그를 두려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그룹이 평소보다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들 사이에서
윌슨이라는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윌슨이 베이징에 갔다는 정보가 확실해?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장 교수님이 직접 확인했대. 그가 만주 역사에 관한 문서를 찾고 있다고 해. 다른 학생이 답했어요. 저 미국인이 우리 내부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들은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지나쳤지만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서관에서 간도 지역과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학기 윌슨 교수님의 수업을 함께 들었던 중국인 교환학생 장의였어요. 윌슨 교수님을 찾고 있다고 들었어. 그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거야?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나도 교수님께 도움을 받았어.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해.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무슨 뜻이야? 교수님이 연구하던 내용은 민감한 주제야. 특히 중국과 일본 정부에게는. 장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종이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조심해. 그는 쪽지를 건네고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쪽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윌슨의 연구실 금고 비밀번호 1909년 9월 04일간 도협약 체결일. 교수님이 말했던 내가 아는 그 역사적 날짜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장외인은 어떻게 이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는 정말 도움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제 기숙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버드 보안팀 신분증을 단 2명의 남성이었어요. 소피아 리 씨죠? 윌슨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문틈으로 겨우 얼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자료 중 중요한 것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혹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자료를 맡기지 않았는지 확인 중입니다. 그들의 신분증은 진짜처럼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보안팀이라면 왜 아침 일찍 기숙사로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사라진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에게서 받은 자료는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학과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저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에는 하버드 대학교 보안팀 제임스 킴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전화번호는 하버드 대학 내선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두 남성은 하버드 보안팀 차량이 아닌 검은색 세단에 탑승했고 차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 떠나기 전 그중 한 명이 뭔가를 촬영하는 듯이 제 창문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고 일본과 중국 양측 모두 교수님의 연구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든 교수님의 연구실에 침입해 금고를 열어봐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교수님의 행방과 그가 발견한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진 후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손전등과 쪽지에 적힌 금고 비밀번호를 챙겼어요. 기숙사를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방 책상 위를 확인하세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 문자를 보냈다는 건 제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뒤돌아 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상 위 서류들을 들추어 보니 그곳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교수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딘가 어두운 방에 갇혀있는 모습이었고 오늘 날짜가 적힌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자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진실을 원한다면 내일 밤 8시 차이나타운 용의 눈물 식당으로 오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기숙사에 침입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무서운 건
그들이 교수님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교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하세요. 갑자기 창문 쪽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을 살짝 들추자 가로등 빛에 비친 검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제 방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제가 커튼을 들추는 것을 보자마자 재빨리 모습을 감췄습니다.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그들이 교수님에게 어떤 해를 입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하버드 보안팀도 의심스러웠기에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지만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양인 남학생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윌슨 교수님 수업 수강생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수업을 듣고 싶어서요. 교수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알고 계신가요? 질문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학과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짧게 대답한 후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앉아 간도 지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역사책들은 대부분 간도가 청나라의 영토였고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중국의 영토권을 인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진실일까요? 오후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의 연구실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캠퍼스가 붐비는 시간이라 덜 의심받을 테니까요. 역사학과 건물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교수님의 연구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학과 비서 마사 씨였어요. 아, 교수님께 제출할 과제가 있어서요. 윌슨 교수님은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과제는 학과 사무실에 맡기고 가세요. 마사 씨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연구실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마사 씨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FBI가 조사 중이에요. 당분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소피아, 이 일에 너무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충고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교수님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책과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노트북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제 방을 수색한 것이 분명했어요. 더 무서운 건 침대 위에 놓인 메모였습니다. 우리는 진지합니다. 8시, 용의 눈물.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약속 장소로 가야 할까요? 교수님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제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중간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과 위협 메시지 사진을 찍어 암호화 이메일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보냈어요. 48시간 내에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이 내용을 전달해줘.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그리고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용의 눈물 식당은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허름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국 전통 장식이 가득한 내부가 보였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카운터에 있던 노인이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혹시 예약이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2층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가 찾아온 손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그를 따라 좁은 계단을 올랐어요. 계단 끝에는 붉은 문이 있었고 노인은 문을 열어준 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대학 교수 같았지만 눈빛에서 위험함이 느껴졌어요. 소피아 리 씨,
앉으시죠.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 교수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왔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어디 있나요?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장 교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안전합니다. 다만 그의 안전이 계속 보장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윌슨 교수님과 지금 당장 통화하게 해주세요. 저는 가능한 한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장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피아 씨. 하지만 이것을 보여드리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교수님이 신문을 들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오늘 날짜의 신문이었고 교수님은 지친 표정이었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윌슨 교수가 관여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닙니다. 장 교수가 태블릿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영토 주권과 역사적 정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그저 진실을 연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 특정 국가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숨기는 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죠. 장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윌슨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군요. 하지만 역사는 항상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은 수백만 사람들의 정체성과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죠. 그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안에는 윌슨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교수가 발견한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교수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장 교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슨은 당신을 가장 신뢰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맡겼을 겁니다. 아마도. 당신도 모르게 말이죠. 그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맡겼다고요? 언제? 어떻게? 48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이 교수의 연구 자료를 찾아서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는 윌슨 교수를 즉시 풀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을 흐렸지만 위협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씨, 일본인들을 조심하세요. 그들도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관대하지 않습니다. 장 교수가 방을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교수님은 중국인들에게 붙잡혀 있고 일본인들도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니. 게다가 교수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맡겼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교수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그 역사적 날짜, 내 물건들을 잘 살펴봐.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학기 시작 때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던 USB 드라이브. 그것은 강의 자료가 담겨 있다고 했지만 제 것에는 몇 개의 파일만 들어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혹시 그 안에 숨겨진 파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서랍을 뒤져 USB를 찾아냈습니다.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살펴보았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한 강의 자료뿐이었어요. 숨겨진 파일도 없었습니다.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며 USB를 만지작거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USB의 플라스틱 케이스가 약간 느슨했어요. 조심스럽게 당겨보니 내부에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어댑터에 끼워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만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1909년 연구월 04일을 입력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한 내가 아는 그 역사적 날짜는 이게 아니었나 봐요. 다른 중요한 날짜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 러일 전쟁 종전일, 모두 실패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중 문득 교수님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역사학 특별 세미나 첫 수업. 그날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기억났어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진실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칠판에 날짜를 하나 적으셨어요. 1760년 10월 04일 간도 지역에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첫 국경 협상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날짜가 간도 문제의 시작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1760년 10월 04일을 입력했습니다. 순간 파일이 열리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사진, 지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한문으로 쓰인 고문서였고, 일부는 일본어와 러시아어로 된 문서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1905년 을사늑약 비밀 부속 조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면서 맺은 을사늑약에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항은 간도 지역의 조선인 거주지에 대한 일본의 특별 관리권을 명시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첨부된 1909년 간도협약 원본 사진이었습니다. 공식 기록과 달리 원본에는 본협약은 1905년 을사늑약의 비밀 부속 조항에 기초하며 간도 지역 내 조선인 거주지의 특별 지위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 삭제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교수님은 간도가 단순히 중국 영토가 아니라 조선인들의 거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별 지역이었다는 역사적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후 중국과 일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던 것이죠. 파일들을 더 살펴보니 교수님이 베이징과 도쿄의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이 자료들을 수집한 과정이 담긴 연구 일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양국 정부가 이 문서들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도 수집해 놓았더군요. 마지막 파일은 교수님이 저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소피아, 이 USB를 보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내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국제적 은폐의 증거야. 일본과 중국 양국은 간도 지역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100년 넘게 공모해왔어. 이 증거가 공개되면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영토 문제까지 재논이 될 수 있어. 두 나라 모두 이걸 원하지 않아. 조심해.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 이 자료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메시지를 읽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교수님은 두 강대국이 10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험은 저에게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검은 세단이 기숙사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내부에서 누군가가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중국 측에 넘겨 교수님을 구할까요? 아니면 교수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 USB를 기숙사에 두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료를 암호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백업한 후 USB를 가방에 넣고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방금 발견한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수님을 구하기 위해 더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하버드 역사학과 브라운 학과장의 연구실이었습니다. 학과장은 교수님과 가까운 동료였고 그를 신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득 학과장이 일본 영사관 직원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밤하늘 아래 캠퍼스를 걷는 동안 제 머릿속은 교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조심해.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 이제 저는 정말로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소피아 씨, 여기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도쿄 국립문서보관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토 교수의 표정은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했던 그는 윌슨 교수님의 몇 안 되는 동료 중 하나였고, 지금으로서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USB에 있던 문서들의 원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것만이 교수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토 교수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윌슨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본 자료들은 특별 열람실에 보관되어 있어요.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도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죠.
그의 말을 들으며 비행기에서부터 느껴왔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도쿄로 오는 12시간의 비행 내내 주변 승객들을 경계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토 교수님.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에요. 교수님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사토 교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사토 교수를 따라 문서보관소의 거대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직원들이 오래된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역사적 지도들, 모든 것이 흥미롭고 압도적이었지만 지금 제 마음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번의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연구자 등록 과정을 마친 후에야 우리는 일반 열람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자신의 연구자 신분증을 제시하며 메이지 시대 국경협약 문서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일반 자료입니다. 진짜 목적은 이것을 통해 특별 열람실로 가는 허가를 얻는 거예요. 사토 교수가 자료를 받아들며 귓속말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문서들을 검토하는 척했습니다. 약 1시간이 지났을까 사토 교수가 특정 문서에 표시를 하더니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과 관련된 외교 문서 시리즈 7B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료는 특별 열람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토 교수님께서는 접근 권한이 있으시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제 조교도 함께 가도 될까요? 그녀는 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저를 힐끗 보더니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 책임하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교님은 문서 접촉이 불가능하고 사진 촬영도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더욱 조용해졌고 보안 카메라의 숫자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우리를 특별 열람실로 안내했습니다. 2시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연장 신청하세요. 직원이 나가자마자 사토 교수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윌슨 교수가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아마 이쪽일 겁니다. 그는 1900년대 초반 러일 전쟁 시기의 외교 문서 섹션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요. 사토 교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서류철에는 1909년 간도협약 비공개 부속 문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치자 USB에서 봤던 그 문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진짜였어요. 교수님이 발견한 증거가 실제로 여기 존재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을사늑약의 비밀 부속 조항에 대한 언급이 있군요. 그리고 간도 지역 내 조선인들의 특별 지위. 이건 공식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문서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사토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일본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 두 나라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는 빠르게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토 교수가 갑자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열람실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경직된 자세에서 일반 연구자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토 교수님. 선두의 선 남성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특별 열람실에서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그것도 외국인 학생과 함께. 사토 교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외교 문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제 조교로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국경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남성은 믿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던 문서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문서는 일반 연구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어떻게 접근하셨죠?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 연구 권한으로요.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자료의 열람을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토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남성들은 이미 우리가 보던 문서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이 건물을 떠나시기 전에 보안실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구금이었어요. 사토 교수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에서 걱정과 함께 미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열람실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이었는데 그의 등장에 세 남성이 모두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노인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라다 관장님. 선두에 섰던 남성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 문제로. 내 허가 없이 연구자를 방해하는 겁니까? 하라다 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외무성의 권한이 문서보관소의 학술적 자율성보다 우선하나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세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관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하라다 관장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사토 교수와 그의 조교는 제 책임하에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세 남성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하라다 관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윌슨의 제자군요.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 놀란 표정을 보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윌슨을 압니다. 그는 내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어요.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다 관장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곧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돌아올 겁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윌슨이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그는 나에게도 그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아시나요? 하라다 관장은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는 진짜 증거,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문서는 여기 없습니다. 없다니요? 그럼 어디에?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중국입니다. 하라다 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윌슨은 1909년 간도협약의 진짜 원본이 베이징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 있는 사본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토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죠? 일본과 청나라가 공모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나라는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를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기로 비밀리에 합의했어요. 그 증거가 베이징에 있습니다. 하라다 관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베이징에 도착하면 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가 당신을 도울 겁니다. 종이에는 류밍타오,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하라다 관장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사토, 그녀를 안전하게 여기서 빼내주게. 후문으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조심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두 강대국의 현재 이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라다 관장이 떠나자 사토 교수는 서둘러 저를 데리고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빠르게 지나며 몇 번이나 방향을 바꿨고 직원들만 사용하는 계단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토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베이징에 가야겠어요. 저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라다 관장이 말한 그 사람을 찾아서 진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사토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우 위험할 거예요. 중국 당국도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교수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필요해요. 사토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항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가세요. 그는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윌슨 교수가 여기 있을 때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느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했죠. 봉투 안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힌 노트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 체결 당시 관여했던 일본과 중국 외교관들의 명단, 그리고 각 문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윌슨 교수가 자신의 연구를 인증할 비밀 증거입니다. 사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생명보험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거리로 나오자 칼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진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박함이었어요. 누군가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주변을 경계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버드의 평화로운 캠퍼스에서 학술 연구를 하던 제가 이제는 두 강대국의 비밀에 맞서는 위험한 여정 속에 있다니. 그리고 이 여정의 다음 단계는 더욱 위험한 베이징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소피아 씨. 공항 입구에서 사토 교수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심지어 류밍타오 교수도요. 그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을 테니까요. 비행기 탑승구로 향하면서 제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이 멀리서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이 위험한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더 큰 위험도 예감할 수 있었죠.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누군가 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입국장을 지나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여기 처음이세요? 갑자기 들려온 영어에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검은색 안경을 쓰고 단정한 옷차림의 그는 호텔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왕이라고 합니다. 호텔 픽업 서비스로 왔어요. 제가 호텔 픽업을 예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그의 행동에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적이 없는데요. 왕이라는 남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에서 잠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명단에 혹시 소피아 리 씨가 아니신가요?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교수와 하라다 관장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니요, 저는 조안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왕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지만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라다 관장이 알려준 대로 베이징 대학교 근처의 작은 호텔 주소를 운전사에게 건넸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에 여러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하라다 관장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류밍타오 교수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류밍타오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소피아 리입니다. 하버드에서 왔어요. 하라다 관장이. 말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호텔방에 계신가요? 네. 거기서 나오세요. 지금 당장. 중국어로 대화하겠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에서 갑자기 중국어로 전환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중국어를 기초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왕푸진 거리 북쪽 끝, 티엔바오 차관에서 만납시다. 30분 안에 오세요. 혼자 오고 미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방에서 필요한 것만 챙겨 재빨리 방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저녁 무렵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인파 속에 섞여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며 혹시 모를 미행자를 따돌리려 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다른 출구로 나왔고 지하철역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빠져나오기도 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차관은 전통적인 중국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차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이곳에서 중년의 남성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류 교수님?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미 씨.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윌슨 교수가 발견한 것 때문에 그는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수님이 살아계신 건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류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일본 정보기관이 그를 취조 중일 수도 있고, 우리 공안이 그를 보호 중일 수도 있죠. 두 나라 모두 교수님을 납치했다는 건가요? 납치라. 강한 표현이네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맞습니다. 류 교수는 차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일본과 중국이 10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간도 지역의 귀속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논쟁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영토 및 자원 문제예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그들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왜곡된 역사관을 배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만주 지역은 고구려, 발해 시대부터 한민족의 영토였습니다. 고려시대 지도만 봐도 명확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 진실이 어떻게 이토록 철저히 은폐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윌슨 교수가 찾던 1909년 간도협약의 진짜 원본 사본입니다. 베이징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문서죠. 원본에는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점진적으로 박탈하기로 한 비밀 부속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메모리 카드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류 교수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그 지역 출신의 조선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 정책의 희생자였어요. 갑자기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뒤를 돌아보니 3명의 남성이 차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분명 공안 요원들이었어요. 저쪽 뒷문으로 나가세요. 류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택시를 타고 북경대 서쪽 문으로 가세요. 거기서 린이라는 학생이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녀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할 거예요. 교수님은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들을 막을 테니 빨리 가세요. 류 교수가 차관 안쪽으로 들어가고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공안 요원들과 뭐라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와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북경대 서쪽 문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뒤를 살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중국인들에게 붙잡혀 있는 것 같고 일본인들도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니. 게다가 류 교수가 건넨 메모리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간도 문제의 진실을 담고 있을까요? 북경대 서쪽 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서 있었습니다. 린?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피아 씨? 그녀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오세요. 공안이 캠퍼스 전체를 수색 중입니다. 류 교수님이 체포되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이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교외에 있는 한 마을로 갈 거예요. 그곳에 간도 출신 조선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린을 따라 캠퍼스 뒷길로 빠져나와 멀리 세워진 낡은 차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둘러요. 린이 긴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빠르게 차에 올라탔고 린의 친구로 보이는 남학생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이 시동되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강한 불빛이 저희를 비췄어요. 공안입니다. 차를 세우세요. 차는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뒷좌석에 몸을 숙였습니다. 베이징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차 안에서 이 위험한 게임이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 담긴 비밀이 두 강대국을 뒤흔들 진실이라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이제 제 목숨을 건 임무가 되었어요. 여기서 내려요.
급히 멈춘 차에서 내려 어두운 골목길을 뛰어갔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린과 그녀의 친구 지아는 저를 좁은 골목길로 안내했습니다. 저 오두막으로 들어가세요. 최소한 하룻밤은 안전할 거예요. 오두막 안은 놀랍게도 현대적인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노트북, 스캐너, 무선 통신 장비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 학생 연구 그룹의 비밀 기지예요. 지안이 설명했습니다. 류 교수님의 지도 아래 간도 지역의 진실을 연구하는 그룹이죠. 메모리 카드를 살펴봐도 될까요? 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들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건넸어요. 린은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문서의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1909년 간도협약의 원본이었습니다. 이건 지안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비밀 부속 조항에 관한 문서도 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니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의 부속 문서로 보이는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로 작성된 문서였지만 하단에는 영어로 번역된 노트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의 영토 문제에 대해 비밀 합의를 했어요.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을 점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지안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표면적으로 청나라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비밀 부속 조항에는 간도 지역에 대한 합의가 담겨 있었던 거죠. 화면을 더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3조 청국과 일본은 토문강도만강 이북 간도 지역 내 조선인 거주지에 대해 공동관리 체제를 수립한다. 단, 해당 지역의 최종 귀속은 추후 결정하되 조선왕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양국은 간도 지역 내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를 단계적으로 자국민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 이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한다. 끔찍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두 강대국이 조선을 상대로 공모한 거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은 이 비밀 합의를 실행에 옮긴 조치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은 안봉선 안동봉천 철도 부설권을 얻는 거래였지만 지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두 나라가 한반도 북부 지역의 영토와 조선인들의 권리를 거래한 거예요. 일본은 조선을 곧 식민지화할 계획이었고 청나라는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확보하고 싶었으니까요. 문서들을 살펴볼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과 청나라 후에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100년 넘게 이 비밀 합의를 유지해왔고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되어 왔던 것이었어요. 이게 오늘날까지 은폐되어 온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린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현재 간도를 포함한 동북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의 의문이 제기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일본도 과거 불법적인 영토 거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윌슨 교수님은 이 모든 것을 발견했던 거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하셨어요. 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류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제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문서들만으로는 진실을 완전히 증명할 수 없어요. 일본과 중국 모두 이를 위조됐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린이 화면을 넘겨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연구 노트에 따르면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1930년대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후 제작한 비밀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는 간도 지역이 원래 조선 영토였다는 표시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 지도는 어디에 있나요? 류 교수님이 믿은 바로는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주 하얼빈 근처의 옛 일본군 기지 폐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윌슨 교수님은 그곳으로 향하다가 실종되셨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저도 그곳에 가야겠네요. 두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공안뿐만 아니라
일본 정보원들도 당신을 쫓고 있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윌슨 교수님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지도를 찾아야 해요.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셋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안입니까? 제가 속삭였습니다. 린이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아니에요. 검은 세단이네요. 일본 정보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안이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제가 하얼빈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는 지도 하나를 급히 그려 제게 건넸습니다. 기차보다는 시외버스가 감시가 적을 거예요. 창춘에서 하얼빈까지는 작은 버스들이 다니는데 신분증 검사도 덜 엄격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두 분은 어떡하죠? 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니까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간도는 우리 모두의 진실이니까요.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을 때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지안이 건네준 지도와 메모리 카드를 단단히 움켜쥐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의 비밀 조항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두 강대국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영토와 국민들을 거래한 역사적 진실.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리고 윌슨 교수님을 구하기 위해 저는 만주의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고 있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가장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달리며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려 애썼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모퉁이를 돌아 숨을 고르는 순간 강한 손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흐릿한 빛의 의지에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남성이었어요. 제 이름은 정진호입니다. 류 교수님의 친구이자 간도 역사 연구자예요. 따라오세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를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 낡은 창고 같은 건물에 도착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현대적인 연구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우리 연구팀의 비밀 기지입니다. 간도 역사를 연구하는 한중 공동팀이죠. 벽면에는 다양한 연대의 지도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진호 씨는 저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제자군요. 우리는 당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셨죠? 류 교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고요. 정진호 씨는 조심스럽게 커다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1910년경 제작된 동아시아 지도였어요. 이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 초기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잘 보세요. 지도를 자세히 보니 간도 지역에 희미한 점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 선은 두만강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었죠. 이 점선은 조선의 영토 주장선입니다. 일본은 당시 이 지도를 내부용으로 제작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미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한 후였죠. 그가 서랍에서 또 다른 지도를 꺼냈습니다. 1932년경 제작된 만주국 지도였어요. 이건 만주국 설립 직후 제작된 지도입니다. 이번엔 간도 지역을 보세요. 간도 지역에 특별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조선계 주민 집중 거주 구역이라는 표기와 함께 특별 행정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만주국을 세운 후 간도 지역을 특별 관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함이었죠. 정진호 씨는 낡은 문서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1933년 만주국 경무청의 비밀 문서입니다. 간도 지역 조선인 감시 및 동화 계획이 담겨 있어요. 문서를 살펴보니 일본어로 작성된 상세한 계획서였습니다. 조선어 사용 제한, 일본식 교육 강화, 토착 중국인과의 갈등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간도 지역 조선인들을 중국인과 분리시킨 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려 했죠. 정진호 씨가 컴퓨터를 켜고 스캔된 문서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1945년 일본 패망 후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의 비밀 문서들을 대거 압수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간도 지역의 역사적 진실을 담은 문서들을 의도적으로 폐기했습니다. 화면에는 국민당 정부의 내부 지시서가 떠 있었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 간도 지역 관련 문서 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조선 영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기록을 폐기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모든 문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공산당 정부도 정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도 이 정책은 계속되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철저해졌죠. 국경 지역의 민족 문제는 신생공산 정권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는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 초 중국 공안부의 내부 지침이었어요. 간도 지역 조선족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당의 공식 입장에 부합해야 한다. 국경 확정 이전 시기의 역사적 주장이나 문서는 사회 안정을 해치는 반혁명적 행위로 간주한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 강대국이 한 약소국의 역사와 국민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작했는지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럼 윌슨 교수님이 발견한 증거는 네, 이 모든 은폐 작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증거입니다. 정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윌슨 교수님은 하얼빈 근처의 옛 관동군 사령부 폐허에서 특별한 지도를 발견했다고 믿었어요. 그 지도는 1940년대 일본이 전후 처리를 대비해 제작한 것으로 간도 지역의 실제 역사적 상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지도가 있다면 모든 증거가 완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진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그 지도를 찾으러 하얼빈으로 떠난 직후 실종되셨어요. 우리는 중국 당국이 그를 체포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정보에 의하면 일본 정보원들이 그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진호 씨는 하얼빈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표시한 장소가 옛 관동군 사령부 위치입니다. 지금은 버려진 공장으로 위장되어 있어요. 우리 팀은 수년간 그곳을 조사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의 감시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야겠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은 이미 중국 공안의 수배 명단에 올라 있을 거예요. 다른 선택이 있나요? 윌슨 교수님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진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조선족 여성의 신분증입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의 것인데 당신과 나이와 외모가 비슷해요. 이걸 이용해 하얼빈까지 가는 게 좀 더 안전할 겁니다. 상자에는 신분증과 함께 간단한 옷까지, 검은색 염색약, 안경도 들어있었어요. 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숙소에서 검은 머리로 변장하고 안경을 쓴 제 모습은 거울 속에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곧 하얼빈행 버스에 오르기 위해 준비를 마쳤어요. 떠나기 전 정진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위험에 처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100년 넘게 억압되고 왜곡된 한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두 강대국의 공모로 감춰진 진실을 찾아 하얼빈으로 향하는 여정. 그곳에서 윌슨 교수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버스가 출발하고 저는 조선족 리밍지가 되어 만주의 깊은 밤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얼빈행 버스는 새벽녘 도시 외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광활한 만주 평원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옆자리 노부인이 건넨 만두를 조심스럽게 받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이 바로 100년 전 수십만 조선인들이 새 삶을 찾아 이주했던 땅이었죠. 고향에 오랜만에 가나? 노부인이 조선족 사투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정진호 씨에게 배운 간단한 조선족 사투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떠나기만 하는데 돌아오는 건 보기 드물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곳 조선족들의 역사는 단절과 상실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하고 중국 내전 속에서 또다시 고통받고
문화혁명 시기엔 민족 정체성마저 부정당했죠. 갑자기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없던 검문이라며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공안 이후 신분증 검사,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위조 신분증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공안 요원이 승객들의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밍지? 내 가짜 신분증을 유심히 살피던 공안이 물었습니다. 네.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그가 휴대용 단말기에 뭔가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스캔했습니다. 무언가 화면에 뜨자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따라오세요.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검문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사무실로 안내된 후 문이 닫히고 저는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몇 분 후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소피아 리 양.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베이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제 본명을 알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리밍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연기는 그만둡시다. 그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국가안전부 추위 요원입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진호 씨와 만나는 제 모습, 하얼빈행 버스를 타는 장면까지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윌슨 교수에 관해 묻고 싶겠지요? 추위 요원이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나요? 살아있나요? 다급하게 물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상태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짧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윌슨 교수가 어딘가에 구금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날짜 표시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교수님. 충격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역사 조사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죠. 역사 연구가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중국에서는 국가 통합을 해치는 모든 활동이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어요. 특히 민감한 국경 지역과 민족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죠. 추위 요원은 의자에 깊이 기대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윌슨 교수와 당신, 그리고 그 한국인 정진호까지 모두 간도 문제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왜죠? 이미 100년 전에 해결된 문제를 왜 다시 파헤치나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두 나라가 약소국의 영토를 어떻게 거래했는지 그 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진실?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사에서 진실이란 승자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패자의 주장은 그저 불만일 뿐이죠. 그렇다면 왜 그 불만이 두려운 겁니까?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증거를 숨기려 하나요? 추위 요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양, 당신은 현실을 모르는군요. 국경 문제는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이죠. 중국은 56개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가 다른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진호 씨의 연구실, 그의 일상 모습, 심지어 그의 가족 사진까지 있었어요. 정진호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자죠. 하지만 우리는 그를 오랫동안 감시해왔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죠? 질문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조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우리에게 넘기세요. 그러면 윌슨 교수를 석방하고 당신을 미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한다면? 윌슨 교수는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겁니다. 최소 15년형이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진호와 그의 가족들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협박이군요.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추위 요원이 미소 지었어요. 이건 당신의 논문이나 학술적 명성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와 윌슨 교수의 안전도 중요했지만 정진호 씨와 그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권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한다면 100년간 은폐된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텐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어요. 물론이죠. 추위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이 건물에 머물게 될 거예요. 내일 아침 최종 결정을 듣겠습니다. 추위 요원이 나가고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남겨뒀습니다. 창문 없는 좁은 공간, 침대와 책상, 욕실이 전부였어요. 문은 물론 밖에서 잠겨 있었죠.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진실을 포기하고 모두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싸울 것인가? 문득 정진호 씨가 준 USB가 생각났습니다. 다행히 검문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신발 밑창에 숨겨둔 작은 USB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지켜야 했어요. 방 안에서 케이블이 좀 느슨해 보이는 TV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TV 뒷판을 열었어요. USB를 연결할 포트를 찾아 꽂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오래된 모델이라 외부 저장 장치 인식이 가능했어요. 파일들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정진호 씨가 말한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일본 식민지 시대 지도들, 만주국 문서들,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얼빈 관동군 사령부 좌표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어요. 열어보니 상세한 위치 정보와 건물 내부 구조도까지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곳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안에 결정적인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추위 요원이 24시간 내에 답을 요구했으니 그 시간 안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찰나,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TV를 원상복구하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 공안이 식사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어요. 식사입니다. 그녀가 중국어로 말했어요. 그녀가 트레이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정진호 선생님이 보냈습니다. 준비되면 창문을 3번 두드리세요. 놀라움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방을 나갔어요. 창문이라고? 이 방에는 창문이 없는데. 혼란스러웠지만 곧 화장실에 있는 작은 환기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지만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구멍이었어요. TV에서 USB를 빼내고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화장실 환기구를 3번 두드렸어요. 약 1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건물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었고 같은 여성 공안이 급하게 말했어요. 빨리요.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모두 대피 중입니다. 복도로 나오자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과 몇몇 구금된 사람들이 급하게 출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여성 공안은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뒷문으로 나가겠습니다. 검문소 뒤편으로 나오자 오토바이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타요. 빨리. 여성 공안이 재촉했습니다. 하얼빈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에서 정진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당신은요? 저는 여기 남아야 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추위 요원은 하얼빈 외곽에서 가짜 당신을 쫓게 될 거예요. 오토바이에 올라타자마자 운전자는 엔진을 가속했습니다. 검문소에서 빠르게 멀어지며 저는 머릿속으로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리했어요. 추위 요원의 협박, 윌슨 교수님의 구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까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오토바이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먼지 속에서 하얼빈을 향해 가는 동안 저는 정진호 씨가 어떻게 검문소 내부에까지 협력자를 두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간도 역사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윌슨 교수님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협박했듯이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얼빈에 도착한 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를 도심에서 떨어진 작은 호텔 앞에 내려주었어요. 305호실로 가세요. 그곳에서 정진호 선생님을 만날 겁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305호실에 도착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노크했으나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긴장했습니다. 소피아 양. 정진호 씨가 아닌 중년의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세요. 위험합니다. 불안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가 신속하게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쳤어요. 저는 나카무라 켄지입니다. 정진호 선생의 동료죠. 그가 일본어 억양이 느껴지는 영어로 말했어요. 정 선생은 오지 못합니다. 공안에 체포되었어요. 뭐라고요? 언제요? 당신이 검문소를 빠져나온 직후입니다. 중국 당국이 그의 모든 연락처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탈출을 도우려다 정진호 씨까지 체포되었다니. 시간이 없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 측에서도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일본이요? 네. 극우 단체 대일본주의 연맹의 요원들이 하얼빈에 와 있습니다. 그들도 윌슨 교수가 발견한 지도를 찾고 있어요. 그가 방 안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TV 뒤편, 전화기 및 침대 헤드보드까지. 그러더니 스탠드 램프 내부에서 작은 장치를 발견했어요. 도청 장치군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가 망치로 장치를 부수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죠? 이 호텔은 과거 일본 정보부가 자주 이용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대일본주의 연맹과 연결된 인물이 소유하고 있어요. 나카무라 씨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옛 관동군 사령부 터로 갈 겁니다. 윌슨 교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야 해요. 근데 왜 일본인인 당신이 우리를 돕는 건가요? 나카무라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관동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저에게 비밀일기를 남겼어요. 그 안에는 일본 제국이 간도 지역에서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 극우 세력과 중국 공산당이 공모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약소국 역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압박감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갑작스런 소음에 눈을 떴어요. 복도에서 발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요. 나카무라 씨가 짐을 챙겼어요. 일본 요원들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호텔 비상구를 통해 겨우 탈출했습니다. 새벽녘 하얼빈의 거리는 차가운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나카무라 씨의 인도로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카무라 씨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어요. 일본과 중국 양쪽 모두 우리를 쫓고 있으니까요. 비 오는 거리를 지나 우리는 도시 외곽의 조선족 거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식당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머물 겁니다. 주인은 정진호 선생의 친척입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나이 지긋한 여주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나카무라 씨와 조선어로 짧게 대화를 나눈 후 우리를 뒷방으로 안내했어요. 오늘 낮에 구 관동군 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카무라 씨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해요. 그는 작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이건 1930년대 간도 지역 조선인 마을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약 100만 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죠.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 한글 간판이 걸린 상점들, 그리고 한국식 기와집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어느 마을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카무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나라들이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지워왔는지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조선족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현대적인 중국 도시 건물들 사이에서 간간히 남아있는 한국 문화의 흔적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 학교 보이시나요? 나카무라 씨가 가리켰습니다. 한때는 조선인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문화혁명 시기에 대부분 폐쇄되었죠. 길가에 위치한 작은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간도 민족화합 전시관이라 쓰여 있었어요. 전형적인 중국식 민족 정책의 산물입니다. 나카무라 씨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모든 역사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죠. 박물관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간도 지역 조선족의 역사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시작된 것처럼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이전의 역사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죠. 1945년 이전 기록들은 어디 있나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자료는 대부분 파괴되었거든요. 그녀의 대답이 정형화된 것처럼 들렸어요. 박물관을 나와 조용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낡은 건물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곳은 과거 간도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회합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죠. 우리는 오래된 묘지에도 들렀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한글 이름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중국 당국은 이런 묘지조차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키니까요. 여정을 계속하며 우리는 고령의 조선족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섞인 독특한 사투리로 나카무라 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90년을 사셨답니다. 나카무라 씨가 통역해 주었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어릴 때 이 마을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10% 미만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옛날 간도가 어디까지였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두만강에서 북쪽으로 뻗은 영토를 표시하셨죠. 할아버지 조부께서는 항상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셨대요. 나카무라 씨가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하지 않는답니다. 위험하니까요. 할아버지의 작은 집을 나오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라져가는 역사, 지워지는 정체성, 그리고 그 과정에 공모한 강대국들. 자, 이제 관동군 사령부터로 가야 합니다. 나카무라 씨가 말했어요. 그곳에 윌슨 교수가 찾던 지도가 있을 거예요. 오래된 트럭을 타고 하얼빈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광활한 만주 평원이 펼쳐졌어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폐허가 바로 옛 관동군 사령부 터입니다. 나카무라 씨가 지평선 끝 회색 건물을 가리켰어요. 수십 년간 방치된 채로 남아있죠. 트럭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에 멈추고 우리는 걸어서 폐허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적 결정들이 내려졌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동군 사령부 폐허를 탐사한 후 우리는 하얼빈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연락책이 준비한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피아 씨, 뉴스 확인하셨나요? 저장해둔 번호도 아닌 생소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윌슨 교수님의 동료입니다. 지금 하얼빈 그랜드 호텔을 확인해보세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즉시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에서 중일 경제협력 회담이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는 짧은 기사가 있었어요. 이건 기회예요. 나카무라 씨가 말했습니다. 그 호텔에 누가 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나카무라 씨는 호텔 직원 친구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층 연회장에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래요. 참석자 명단은 극비라고 합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친구가 건넨 호텔 유니폼을 입고 음료 서빙 카트를 밀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조심하세요. 들키면 큰일 납니다. 나카무라 씨가 귓속말로 당부했습니다. 연회장 앞 복도에 도착하자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서빙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지나치는 동안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과 중국 외교부 고위 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카트를 밀고 지나치며 스마트워치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도 끝에 도착해 화장실로 들어가 사진을 확인했어요. 이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던 지도는 바로 간도 지역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베이징에서 저를 미행했던 그 중국 요원이었어요. 그의 눈이 커지며 저를 알아보는 순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이쪽이에요. 비상구에서 나카무라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타고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골목길을 통해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후 찍은 사진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협력 회담이 아니에요. 나카무라 씨가 사진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간도 지역의 역사적 영토 문서예요. 왜 일본과 중국이 함께 역사를 공동으로 조작하기 위해서죠. 한국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말소하려는 겁니다. 사진 속 테이블 위에는 간도협약 재확인 의정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보였어요.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공모하고 있어요. 나카무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려는 작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전가옥 벽에 붙인 지도를 바라보며 나카무라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에서 본 간도협약 재확인 의정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나카무라 씨는 노트북을 열고 연락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어요. 박 교수님, 저 나카무라입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화면 속 노년의 한국인 학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군, 자네 지금 어디에 있나? 모두가 자네를 찾고 있어. 하얼빈입니다. 소피아 양과 함께요. 간도협약 재확인 의정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박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실존하면 안 되는 문서야.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지? 나카무라 씨는 그랜드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큰일이구나. 그들이 마지막 증거까지 없애려는 거야. 무슨 증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결정적 증거지. 1909년 간도협약은 일본이 월일전쟁 후 중국과 맺은 불법 조약이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의 문서들이야. 박 교수는 화면 너머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1881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 협상 기록이야. 당시 청나라도 간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을 인정했었지. 하지만 이 문서는 후에 조작되었어. 조작이요? 그래. 일본은 1909년 간도를 중국에 넘기면서 역사적 증거들을 모두 조작했어. 그리고 중국은 그 대가로 만주 철도 2권을 일본에 넘겨주었지. 나카무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교수님이 찾던 것은 바로 조작되기 전의 원본 지도와 문서일 거야.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존재한다면 간도가 원래 한국 영토였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갑자기 나카무라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관동군 사령부 터에서 발견한 그 상자. 그가 배낭을 뒤적여 녹슨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나카무라 씨는 지혜롭게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양피지 지도와 함께 일본어와 한문이 섞인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건 나카무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1905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비밀 지시서예요. 간도 영유권 관련 문서 조작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 교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윌슨 교수가 찾던 결정적 증거야. 지도를 보여줘. 양피지 지도를 펼치자 백두산에서 시작해 북으로 뻗어나가는 국경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현재 중국 영토인 간도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 지도는 1880년대 조선과 청나라가 합의한 실제 국경을 보여주고 있어.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100년 넘게 감춰온 진실이야. 문서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역사적 조작의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 후 간도를 중국에 넘기면서 두 나라가 공모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었어요.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나카무라 씨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곳을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나카무라 씨가 서류들을 방수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랜드 호텔에서 우리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안전가옥도 곧 위험해질 거예요. 박 교수는 영상통화로 계속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은 너무 위험해. 몽골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는 사람이 투무르라는 마을에 있어. 그를 찾아가.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 두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늦었군요. 나카무라 씨가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우리는 뒷골목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멀리서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쪽입니다.
나카무라 씨가 좁은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기차역으로 가야 해요. 하얼빈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현금으로 2장의 표를 구매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중국 동북부 변경을 따라 이동할 겁니다. 몽골 국경까지 가는 거예요. 밤 기차에 올라 좁은 침대칸에 몸을 던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만주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소피아 씨, 이 문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카무라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하지만 왜 일본과 중국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거죠? 역사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또한 현재의 국경선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고요. 기차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검표입니다. 나카무라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 시간에 검표는 이상했어요. 나카무라 씨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표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노크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재빨리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려요. 뭐라고요? 기차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들은 검표원이 아닙니다. 문이 강제로 열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먼저 뛰어내렸고 저도 뒤따랐어요. 몸이 땅에 부딪히며 굴러갔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빨리 숲으로 들어가요. 나카무라 씨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철로 옆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는 기차가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밤새 우리는 숲속을 헤매며 추적자들을 피했습니다. 새벽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아직 300km가 넘게 남았어요. 나카무라 씨가 지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긴 너무 위험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어요. 박 교수님의 지인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나카무라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국경으로 가야 해요. 트럭에 올라타며 이 위험한 여정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국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시련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 지대를 달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어요. 곧 국경이 보일 겁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국경검문소는 피해야 해요. 당신들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트럭은 작은 언덕 뒤에 멈춰 섰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저기 보이는 강이 국경입니다. 강 너머가 몽골이에요. 운전사가 2개의 오토바이를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이걸 타고 강까지 가세요. 물이 얕은 지점이 있어요. 거기로 건너면 됩니다. 나카무라 씨가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위험한 순간이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그는 작은 USB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문서를 담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자마자 멀리서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두르세요. 그들이 왔어요. 운전사가 외쳤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을 켜고 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차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엎드려요. 나카무라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오토바이를 최대한 빠르게 몰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추격자들은 불과 500m 뒤에 있었어요. 저기가 건너는 지점입니다. 나카무라 씨가 가리켰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물살이 약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오토바이 엔진까지 차올랐지만 다행히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는 계속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나카무라 씨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소피아, 계속 가요. 그가 외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나카무라 씨가 물속에서 힘겹게 오토바이를 밀고 있었어요. 추격자들은 이미 강변에 도착해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세요. 문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저는 오토바이를 다시 몰아 몽골 쪽 강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카무라 씨의 마지막 외침이 들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몽골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카무라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심만 굳게 했어요.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박 교수와 연락이 닿았고 그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한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간도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등 영향력 있는 언론들이 일제히 세계의 역사 조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일본과 중국이 100년 넘게 공모해 한반도의 영토 권리를 부정했다. 간도 협약 20세기 최대의 국제법 위반 사례, 조작된 지도와 문서들 두 강대국의 은폐 작전. 발표 직후 일본과 중국 정부는 문서의 진위를 부정했지만 세계적인 역사학자들과 문서, 감정 전문가들은 문서의 진위를 인정했습니다. 유엔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간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했어요. 윌슨 교수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지만 제가 공개한 증거들은 그의 연구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나카무라 씨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지금 저는 윌슨 교수의 연구실에서 그의 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가 남긴 그리고 나카무라 씨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진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고 있어요. 소피아 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100년 넘게 은폐된 간도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윌슨 교수의 행방은 아직도 불분명하지만 그의 제자가 완성한 연구는 국제 역사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그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역사 속에서 은폐된 진실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